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이 세금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이렇다하게 뚜렷하게 어떤 정책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좀 또 변화된 모습이나 우리 소장님들이 또 얘기하는 아니면 앞으로 기대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네. 쪽의 대통령이시다 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이제 민주당 쪽의 이제 대통령 분이셨는데 그때 정책을 또 다시 개성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게 우려감을 표현한 분들이 조금 더 사실 많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이 과열되는 걸 잡기 위해서 주로 세금을 네. 가지고 네.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뭐 재산세의 어떤 시세 자체를 90%라든지 100% 시세 차원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네. 방식으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많이 정책을 했습니다. 세금을 고치는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6번인가 재임 네. 기간에 26번이나 27번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거를 세금 정책을 바꿨습니다. 네네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 게 부동산을 잡았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잡을 수 없고 오히려 어떤 지역은 더 가격이 폭등하게 만드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또다시 답보한다, 네네네. 다시 재현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현재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모든 체제가 완벽하게 이재명 대통령 그 사단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그 분들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하고 지금 섞여 있는 상태고 아직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정책을 잡을지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제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보면 아까 같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세금 규제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부동산 이제 공급 정책,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만드는 거서 물량을 많이 풀어서 새로 많이 짓거나 물량을 많이 풀어서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현재는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세금 기조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그 아직 세금 양도세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양도세가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책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당분간 적용을 받으니까 양도세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상태를 올해는 좀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돼서 뭔가 어쨌든 다 조사가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히 나왔을 때 이제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 소장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세금은 안 건드리겠다. 세금을 댈 수 있으면 안 건드리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주식 시장에도 뭐 작전 세력을 하면 바로 원하우스 예전에 뭐 2번이나 3번이나 봐주고 했는데 그런 조치들을 과감하게 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아닌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방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뭐 이렇게 시장을 마음대로 정부도 해보려고 했으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가 그러니까 시장을 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 학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돈을 벌어서 돈 번 사람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겠다는데 왜 말렸는지 규제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그 정책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규제가 통제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규제를 만들면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야 돼. 계속 규제를 첩첩하게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았냐, 전체적으로. 결과가 안 좋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봤거든요. 26번이나 고쳤지만 안 됐더라. 안 됐다는 게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다시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사실 수성구도 그렇지만 핵심 지역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 핵심 지역이 가격이 오르는데 거기에다 공급이 되어서 가격을 누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급이 되어서. 근데 공급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 지역에. 공급이 자체는 사실은 이제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렇게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핵심 지역 안에 지금도 보면 노후된 아파트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격 자체는 비싸지만 이 시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도 이제 또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다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뭐 건설사에서 그런 건 놓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또 사실은 범어 사동 같은 경우나 만촌 3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그런 형태로 공급을 이제 조금씩 늘리는 거죠. 대규모로 늘린다는 것보다 그 지역에 원래 계시던 분하고 또 새로운 분들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물건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 지으면 더 높이 올라가고 하니까 용적률이나 뭐 건폐율이 더 넓어지면서 일반 분 또 이제 추가로 들어오고 보통은 조합원 만촌 3동을 예를 들면 이제 3위구역이라고 합니다. 3위구역에 거기가 대련 중고등학교 그 바로 뒤쪽에 위치해서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조합원이 한 430세대인데 지금 분양되는 거는 전체 분양은 한 870세대 정도 분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양도 한 43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공급이 조금씩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범어 사동에도 지금 현재 물밑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물밑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금 현재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 현장에서는 소장님들이 이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번 정부의 바라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자체가 조금 예전같이 조금 상승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녀도 키우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는 거를 소비자는 제일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는데 세금 규제보다는 어떤 그런 환경, 아까 교육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새로운 이제 어떤 부도심들을 주변에 조금 더 세우는 정책. 그러니까 수성구를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이제 후반부에 나올 이야기인데 그 연호지구라든지 법조타운에 옮겨가는 곳이라든지 또 지금 군부대 지금 현재 이군사령부라든지 제5 포병학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들이 앞으로 지금 4차 산업이죠. 드론이나 또 지금 메디칼인데도 되게 전자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되게 유망한데 그런 쪽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단지로 활용이 되고 되게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꿀뚝 산업은 아니죠. 그런 쪽에 이제 사람들이 고급 인력들이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군으로 가는데 그게 앞으로 연호지구나 거기 아까 그 군부대가 빠진 지역 자체가 되게 지금 노른자 맞습니다. 그런 지역에 많이 들어온다면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사실 땅이 없다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그런 걸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그걸 왜 의사를 그런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시고 그걸 헤아려 주시면 풀어가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갱신 요구권을 4년짜리를 무제한 갱신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다가 지금은 그게 반대에 부딪히니까 좀 10년짜리 정도 갱신 요구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또 나왔었거든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소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좀 어떠신지? 중개사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싫습니다. 속된 말로 조금 과하게 반응하시는 소장님들은 이 미친 소리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개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개가 안 일어나는 구조죠. 그렇죠. 전자제품들 지금 여기 상당히 지금 많은 카메라 장비 전자제품이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사용하다 보면 2년 3년 주기로 이제 뭔가 바꿔야 새로 이제 사업도 새로운 돈도 들어가고 뭔가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데 계속 그럼 쓸 수 있다 10년 동안 별로 한 개 만들어 10년 이상 써버리면 약간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반길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개사님들 입장에서는 반길 수 없는 정책이건 맞겠네요. 계속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동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이거 일반 분들은 이걸 또 보시면은 아니 중개사들의 소득을 위해서 이게 2년마다 갱신이 돼야 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10년짜리를 임대를 준다는 것은 집주인에 대한 임대인들의 제약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지금 문제가 법으로 그거를 강제한다는 게 저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으면 주인이 좋고 위치가 좋으면 10년, 20년 계속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지금 또 많이 있고. 근데 그걸 법으로 임차인한테 권리를 줘서 임차인이 원하는 한은 계속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
임대인이 어떤 그 어려움이 있든지 관계없이 그걸 법으로 규제해서 한다는 임차인 게 입장에서는 본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분이 좋아서 계속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그걸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으로 규제를 해서 강제로 10년 동안 같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은 조금 이제 개인의 어떤 보면 자유를 침해하는 구조가 아닌가. 그 법 자체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 현장에서도 보면 한 집에 들어가서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뭐 10년도 살고 20년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그렇지만 어떤 일부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적으로 좀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들어가서 전세 좋은 임대인 분을 만나면은 뭐 전세금도 올리지 않고 오래 살도록 해주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세금 올리면 뭐 하냐. 전세금 올려봐야 전세금 그거 나중에 어차피 내가 내줘야 될 돈인데 안 올리겠다고 마음 먹고 계신 임대인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책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업무적으로도 좀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사서 이제 임차인들한테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돈이 돼야 된다. 돈이 안 되는데 수익이 없는데 자기가 그 힘을 들이고 모든 어때 굳이 그런 걸 다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새 아파트 사가지고 10년 임대 나고 난 다음에 10년 뒤가 되면 내 집은 구축이 되고